네, 이번 시간에는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증 챕터 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 그래서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는 이 투자성이 있는 그런 것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성이 있는 거. 그리고 투자성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 투자성이란 거는 원금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수익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죠. 자, 여기서 투자 금액 산정 시 제외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따라 사업비, 그 다음 위험 보험료 등은 투자 금액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 금액 산정할 때 포함하는 항목은 투자자가 중도 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환매, 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같은 거는 이제 회수 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네, 발행인 거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액도 이제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 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네요. 금융투자 이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크지 않으며 그 다음에 사실상 예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관리형 신탁? 하여튼 여기 있는 거 그냥 좀 이해 안 가는 거는 일단 외우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실질적으로는 처분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하지 않는다.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 밑에 두 가지 예시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그 취득 시 금전 등의 지급이 없고 유통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거 스톡옵션은 많이 들어봤죠? 보통 자기 회사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 좀 신생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죠.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 그러면 이제 2번 정의는 대략적으로 받고 분류 금융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보통은 이 파생상품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증권은 쉽게 많이 접하시지만 파생상품은 이건 약간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보통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수가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차이점만 보면은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동시에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이 차이점 밑에 파생상품 경우에는 이거를 파생상품을 취득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생상품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스왑 이런 부분들의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표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상품에서 이제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거, 투자성이 있는 거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놓고, 투자성이 없는 거는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넣습니다. 예금, 적금 같은 것들은 요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투자 상품에서 이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원금 총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봤을 때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이 들어갔으면 100만 원을 넘어서 잃어버릴 그 손실을 볼 확률은 없지만, 이 파생 상품에는 그 이상으로 이제 손실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파생 상품 거래를 하지는 않아 봐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물 옵션 이 부분도 좀 공부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두고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도 많이 알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이 있는데,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면 장내 상품, 장내 파생 상품,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그냥 거래를 하게 되면 장외 파생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자세하게 증권과 파생 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데, 너무 세세하게 이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그 증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정의 위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이걸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어렵고. 일단 보겠습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이라든지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외 부분은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가 기존 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 의무는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여기 이 부분은 지급 의무에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 추가적인 지급 의무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좀 저도 이거는 잘 이해를 못했네요. 특성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이런 것들을 분류되는데, 이거를 실제 제가 거래를 뭐 다 해보는 게 아니라서 좀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용어가 살짝 달라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증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흔히 줄여서 쓰는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알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발행인이 처음에 원금 보장하는 이 표면 금리를 이제 찍어서 나오는데, 이게 유통하는 과정,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종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그 다음에 기업 어음으로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사적인 금전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국채입니다. 이거 뭐 많이 알고 있죠. 국채 뭐 자동차 사거나 뭐 부동산 매매할 때 이런 거 국채 의무적으로 막 매입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지방채. 네. 근데 누가 발행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 지방채는 누가 하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채, 법률 등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채, 이거는 각 회사들이 발행하는 거죠.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만 인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잠깐 읽어보면은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사채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증권과 연계된 부분만 인정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실제 증권과 연계된 에서 발행되는 채권만 인정한다 이렇게 봐두었고요. 기업어음.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인데 이거는 누가 발행했는지는 좀 봐둬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이 내어주는, 은행이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 어음 증권이라고 이렇게 발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채권을 종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지분증권이 뭐지?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자산 자체에 대한 소유 지분을 증권으로 나타낸 거를 지분증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뭐 회사에서 운영하기 위해 이렇게 자금을 출자하면 그 출자 지분에 대한 이 권리를 증권으로 나타낸 거를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떻게 되냐, 발행인이 원본을 발행하지 않고 출자 회수 시에 투자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 증권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에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주권에 대한 인수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들, 신주 인수권에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는 지분증권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상법에 따른 합조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 지분 이런 것들 다 지분증권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검색한 걸로 추가로 좀 써놨는데요. 네. 어쨌든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증권으로,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을 지분증권이라고 그냥 이해했습니다. 다음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주택저당증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생하는 수익증권 등이 해당하니 이런 수익증권도 있다. 그 다음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투자자가 어떤 타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나 너한테 얼마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해서 얼마의 계약금이, 그 수익금이 나온 것을 받게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걸 증서로 표시한 것들을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파생결합증권. 자, 이거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기초 자산하고 가격, 이자율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로 해서 연동해서 미리 정해진 지급 회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연계, 종합주가지수 연계로 해서 ELS,
상품, 그 다음에 주가 연계 워런트, 네, 파생 연계 증권 DLS, 신용 연계 증권 CLN, 재해 연계 증권 등이 해당한다. 그래서 파생적 상품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이 아셨을 거예요. 주가 연계 증권 ELS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해당 기간 동안 뭐 6개월 뭐 1년 이런 기간 동안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1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 1500에서 뭐 2000포인트 선 이내로 유지를 하면 뭐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죠. 요것도 뭐 파생 연계 증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변동을 폭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 있으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구간에 포함되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그 대신 그 기간이 없으면은 손실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든 거고, 이건 신용과 연관돼서 신용 계약에 문제가 없으면 신용 그 기간 동안 특정 기간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지급하고, 그 어떤 회사가 신용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책임을 이제 투자자가 떠맡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결합 증권의 기초자산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금융투자 상품 자체가 될 수 있고, 통화에 관련된 통화 금액에 대한 그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뭐 금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신용도 될 수 있고, 재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증권 예탁 증권, 이거는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 이 앞에서 나온 그 부분을 예탁을 받은 자가 그 증권에 대해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에서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라고 하네요. 국내 증권 예탁 증권, 외국 오타가 났네요. 외국 증권 예탁 증권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차근차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채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채권이나 뭐 다른 부분은 솔직히 뭐 제가 이런 투자나 이런 거 하면서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부분이에요. 요거 파생결합증권 같은 거는 네, 직접 투자라기보단 하여튼 파생증권이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은 별로 하지를 않아서 개별 주가 투자만 해서 조금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다음 증권 외에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장래의 일정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당시가 아니고 6개월 뒤면 6개월 뒤, 뭐 3개월 뒤면 3개월 뒤, 이렇게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계약상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상품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품의 거래 여부는 장내가 있고 장외가 있습니다. 장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거래소나 정형화된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될 장내고, 그 외에는 장외 파생 상품. 실제 제가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네,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와 있는데, 선도, 옵션, 수합입니다. 이 선도는 선물이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선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도 거래를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수합.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등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이제 지수나 어떤 이런 기초자산이나 이 지수를 가지고서
산출될 것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나 이 상품을 얼마에 구매하자. 가격 변동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개월 뒤, 그래도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죠. 3개월마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만기일이 되면 그 시점에 약정한 금액으로 무조건 거래가 하게 되는 거죠.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선물하고 선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선도 같은 보통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다 선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도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도보다는 선물이 익숙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물로 이걸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자세하게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 옵션을 구매를 하게 되면, 옵션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3달 뒤에, 3달 만기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원에 매입. 이 옵션이 100원 가격이면 이거를 사두면 3달 뒤에 이 주가 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3,000원이 되면, 가격이 올라서 13,000원이 되면 사는 게 이득이겠죠, 만원에. 근데 만약 9,000원이 됐어. 그러면 사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요 매입한 거를 행사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프리미엄 가격만 손실을 보고 그냥 거래를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달 뒤에 만원에 계약하기로 했으면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든 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미엄을 주고서 살지 안 살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합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물 교환 방식이라고 보는데 1대1 계약 같이, 이거는 보통 이제 통화 스와프, 금리 스와프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달러 통화 스왑 이런 것들 있죠. 원화와 달러를 어느 가격대로 금액으로 그냥 교환해 주겠다. 장래 어떤 시점에 환율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지금 정해진 가격대로 그냥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스왑이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요번에 스왑은 처음 이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실제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이제 파생상품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증권 및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파생 상품으로 넣지 않고, 상법에 따른 신주 인수권 증서라든지 증권은 파생 상품으로 넣지는 않는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추가하는 거냐? 금융투자 상품을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 거래소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생상품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필요하신 분은 좀 더 교재나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융투자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정말 이게 세세하게 다 볼 거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좀 큼직큼직하게 처음 볼 때는 정의 위주로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매매업입니다. 투자 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요게 핵심이죠.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 권유, 청약, 승낙하는 영업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투자 매매업은 그냥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매매 거래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업을 하는 거는 증권회사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은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이걸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중개업입니다. 자, 투자 중개업은요, 누구의 명의를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아까는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회사라고 치면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의 자본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와 그 밖에 업무를 행하면 그거는 투자 매매업이 되는 건데, 투자 중개업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고 해서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거는 타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중개를 해주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사주고 수수료를 떼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중개 수수료를 떼는 거죠. 이게 증권회사들이 그런 거를 투자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의로 보면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고객 돈으로 사고 팔고 해주고 매매 수수료를 띈다, 이게 투자 중개업. 적용 배제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합 투자업, 쉽게 말해서 이거 펀드예요.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운용해가지고 수익 배분하는 거, 이걸 집합 투자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개설해서 운용하는 게 집합 투자업이다, 그렇겠죠? 정의, 이거는 좀 봐두시는 게 좋고, 2인 이상의 투자자 모은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게 집합투자업. 펀드 운영한다, 집합투자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자문업, 투자 대상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특정 투자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에 구매하시고 얼마에 판매하고 이런 거를 자문을 해주고 영업으로, 그 투자 자문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영업을 한다는 얘기겠죠. 실제 이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 자문도 하나의 업종이라고 해서, 이거 자격증도 있죠. 증권 투자, 지금 저는 이제 이건 대행인 자격증이지만 증권 투자 자문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야 이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임업, 말이 참 여러가지 비슷하게 조금 다르네요. 고객이 투자 판단 또는 정보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업무,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투자자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를, 저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 가급적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액을, 돈을 이제 일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에
은행에서 이런 걸 받아서 아니면 뭐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펀드래. 이제 펀드 매니저나 뭐 이렇게 그런 매니저들이 이 금액 가지고 운용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제 고객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떼서 자기들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에 고객들이 어떻게 투자해 달라는 부분을 그래 아니면은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주고 수익이 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1임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배제는 뭐 여기 교재 27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신탁업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한번 그냥 정의 읽어볼게요. 신탁 설정자, 위탁자죠. 재산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거는 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요게 들어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신탁업은 믿고 투자한다. 그래서 특정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여기 다 수탁자에게 넘깁니다. 그럼 이 수탁자가 운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운용을 해서 수익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와 별개로 수익자가 따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거는 좀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맡기고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이 수탁자에게 다 맡기면 이 사람이 처분도 다 합니다. 관리도 다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되는 이 이익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뭐 회장님이 이 운용하는 매니저나 뭐 자기의 비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잘 돈을 굴려서 자기 아들, 뭐 사장,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누구의 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이익을 돌려주겠죠. 적용 배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담보부채, 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나 저작권 신탁 관리업은 제외를 시킨다. 요 신탁업으로 넣지 않는다 이 얘기겠죠. 그다음 전담 중개 업무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는데 정말 종류도 많고 외울 것도 많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담 중개 업무는 헤지펀드 운용하는 이 운용사들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아까 집합투자업은 뭐 그냥 일반적인 펀드 그런 거. 그래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요거를 전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냐?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의 주선이나 대리 업무, 금전의 융자, 그 밖에 신용공여. 신용공여는 뭐 포괄적인 빚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대출금이라든지 지급보증, 기업어음, 뭐 사채, 사모사채 이런 것들 다 신용공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보관 및 관리,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들을 이 전담 중개 업무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요,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계약에 어떤 것들이 돼야 되냐면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담보 대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소 있었어요. 이거는 몰랐는데 이것도 있었네요. 이거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액.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좀 사기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소액 투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뭐 금융위에 등록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2조 뭐 이런 거는 법조니까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 요건 한번 봐두시고요.
5억 원 이상의 자본, 자기 자본 있어야 되고,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충분한 인력과 이런 거 당연한 말이니까 요런 거, 요 정도만. 영업행위 규제는 생략하겠습니다. 29, 30쪽 교체하고요. 그 참고하시고요. 투자 광고 특례, 이게 이런 게 있네요. 자,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 광고를 하는 게 금지입니다. 그래서 잘 몰랐나 봐요, 이런 거를. 투자 한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낸다면 1번과 2번 자격을, 소득 등 대통령을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누적 금액은 동일한 그 발행인한테는 1,000만 원이야. 그리고 전체적인 그냥 누적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그 동일 발행인한테는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길게 많이 8가지의 그 금융투자업이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섹션 3은 투자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크게 일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없는 투자자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투자자 중에서도 절대적이 있고요. 이건 절대 전문이에요. 어떤 애들은 상대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한국은행, 그 대형 이런 금융기관, 그 다음 기타 한국 공사들, 외국 정부, 외국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절대적. 이건 바뀔 수가 없다. 너네들 무조건 전문 투자자야. 일반 투자자로 이 전문 투자자 중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투자자들을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 이런 서면으로 금융위에 보고를 하면 상대 그 일반 투자자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문 투자자로 대접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로도 대접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발적 전문 투자자 이런 것도 있네요. 자발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개인이 금융위에 신고를 하게 되면 2년간 전문 투자자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의 뭐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 잔고를 보유한 법인 또는 5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 잔고, 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계좌 개설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직전 연도 연소득액 1억 원 이상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일 전날에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의 개인. 그러니까 개인도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중에 뭐 별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는 여기에서도 절대적 일반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 일반 투자자가 있습니다. 절대적 일반 투자자는 그냥 일반 개인, 개미들. 그리고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서 인정을 받은 이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대적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벌써 와 이렇게 더 늘었네. 시간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어차피 뭐 자기 공부니까 제 공부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